혹시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왜 나한테만 꼭 이런 일이 생길까? 뭐 이런 생각이 좀 갇혀 있다고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만 빼고 다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고, 나만 유독 힘든 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현대사회를 살다 보면 이런 감정에 빠지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운이라는 게요,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일종의 기술이라면 어떨까요? 아, 운이 기술이다. 네. 오늘은 바로 그 점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스스로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수년간 추적한 어떤 심리학자의 연구도 있었고요. 네, 리처드 와이즈먼 박사 연구죠. 맞아요. 그리고 페니실린이나 X선 같은 위대한 발견 뒤에 숨겨진 세렌디피티라는 개념, 또 스트레스가 우리 뇌의 시야를 어떻게 좁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까지 이 모든 걸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서 이 꽉 막힌 상황에서 벗어나고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또 마음의 여유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이야기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운을 둘러싼 오랜 신비주의나 오해 같은 것들을 좀 걷어내고요. 그게 실제로는 우리의 생각, 그리고 행동 패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아,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군요. 그럼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운 좋은 사람들의 4가지 핵심 원칙부터 시작해서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뇌가 어떻게 인지 터널링이라는 일종의 함정에 빠지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기회를 포착하는 준비된 마음을 만드는 아주 실질적인 방법까지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운도 실력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에는 그냥 막연한 위로처럼 들렸는데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이 실제로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이 말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는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는 정말 눈에 띄는 행동과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와이즈먼의 연구가 이 운이라는 개념을 심리학의 영역으로 끌어온 아주 중요한 연구입니다. 10년에 걸쳐서 한 400여 명을 추적 관찰했거든요. 와, 10년이요? 네. 결론은 운이 무슨 초자연적인 힘이나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4가지 기본 원칙을 따르는 일종의 마음의 상태이자 꾸준히 연마할 수 있는 사고방식에 가깝다. 이렇게 결론 내렸죠. 그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우연한 기회를 만들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극대화한다는 겁니다. 우연한 기회를 만든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좀 사교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처럼 좀 내향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네트워킹을 해야 한다. 이게 좀 지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와이즈만도 단순히 외향적인 성격이 운을 결정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핵심은 성향이 아니라 태도에 있습니다. 태도요? 네. 바로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죠.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안전지대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의식적으로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매일 같은 길로 출근하는 대신에 가끔 다른 길로 가본다거나 늘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는 대신에 새로운 취미 모임에 나가보는 식으로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예상치 못한 만남이나 정보와 마주칠 확률, 그러니까 기회의 표면적을 넓혀주는 겁니다. 아, 단순히 인맥을 넓히는 그런 노동이 아니라 삶의 변수를 허용하는 태도에 가깝군요. 보내주신 블로그 글에서 운 좋은 사람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한 구절이 딱 생각나네요. 결국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자꾸 자신을 세상에 노출시키고 작은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그 행동 자체가 기회를 만드는 행위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원칙의 핵심이죠.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자신의 직관에 귀를 기울여서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운 좋은 사람들은 데이터를 무시하진 않지만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미묘한 느낌이나 예감 같은 것들을 중요한 정보로 활용할 줄 알아요. 명상 등을 통해서 자기 내면과 연결되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고도 하고요. 그건 좀 어려운데요. 요즘처럼 데이터와 논리가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그냥 느낌이 그래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칫하면 되게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와이즈먼은 이걸 맹목적인 믿음으로 보진 않고요.
우리 뇌가 과거의 수많은 경험 데이터를 무의식적으로 처리한 결과물로 봅니다. 아, 경험 데이터의 결과물. 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뇌가 패턴을 읽고 보내는 신호라는 거죠. 운 좋은 사람들은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잠깐, 뭔가 좀 이상한데? 라면서 한 번 더 검토하는 지혜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원칙, 긍정적인 기대를 통해 자기 충족적 예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건 혹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이뤄진다는 식의 그런 막연한 희망하고는 좀 다른 거겠죠? 자칫하면 현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뭐 시크릿 같은 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현실적이고 행동지향적이죠. 운 좋은 사람들은 이번 일은 잘 될 거야 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실패의 가능성에 미리 압도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더 끈기 있게 노력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포기하지 않죠. 이런 태도 자체가 실제로 성공 확률을 높이는 거고요. 반면에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난관에도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쉽게 노력을 거두어 버리죠. 기대가 행동을 바꾸고 그 바뀐 행동이 결국 결과를 바꾸는 그런 선순환을 만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였죠. 불운을 행운으로 바꾸는 힘.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나쁜 일을 안 겪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불운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로 다리가 부러졌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좌절감에 빠져서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해요. 하지만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만하길 다행이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상황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냅니다. 아, 관점의 차이네요? 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등 성장의 발판으로 삼죠. 이것이 불운 속에서 행운의 씨앗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와이즈먼의 네 가지 원칙을 듣고 보니까 이런 만들어가는 운이라는 개념이 과학계에서 말하는 세렌디피티와 정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렌디피티도 단순히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일어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연결하셨습니다. 세렌디피티는 우연한 마주침, 통찰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된 마음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 일어나거든요. 여기서 와이즈맨이 말한 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준비된 마음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자료에 나온 그 페니실린 발견 사례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맞아요. 알렉산더 플레밍이 휴가를 다녀왔더니 세균 배양 접시가 푸른 곰팡이에 오염되어 있었던 그 이야기요. 보통의 연구자였다면 실험 망쳤네 하고 그냥 버렸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플레밍은 그냥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푸른 곰팡이 주변의 세균이 모두 녹아 없어진 현상을 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호기심을 품었죠. 아, 호기심. 네, 바로 이 호기심이 준비된 마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단순히 현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원리를 궁금해하는 태도죠. 만약 그가 그 오염된 접시를 그냥 실패한 실험으로만 치부했다면 인류는 가장 위대한 항생제 중 하나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실패나 예상치 못한 변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군요. 아까 이야기한 와이즈먼의 원칙 중에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익숙한 예상 경로에서 벗어난 결과를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는 시각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준비된 마음의 두 번째 조건인 개방성과 유연성입니다. 자기 복잡성과 인지적 유연성에 대한 연구 자료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죠. 인지적으로 유연한 사람은 예상치 못한 결과나 실패를 마주했을 때 내 계획이 틀렸어 라고 좌절하는 대신에 여기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겠는데? 라고 관점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경직된 사고는 실패를 그냥 실패로만 보지만 유연한 사고는 실패를 데이터로 보고 새로운 발견의 실마리로 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론적으로는 다 이해가 가요. 호기심을 갖고 유연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솔직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는 그런 태도를 갖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어렵죠. 오히려 시야가 확 좁아지면서 당장 눈앞의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치 어두운 터널 안에 갇힌 것처럼요. 바로 그 느낌. 그게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인지 터널링이라고 부릅니다. 인지 터널링이요? 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 운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정신적 장벽이죠.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가 겪는 터널 시야는 단순히 시각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우리의 주의력이 극도로 좁아지는 인지적인 현상입니다. 인지 터널링. 이름만 들어도 어떤 형태인지 알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우리 뇌의 깊이 각인된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자료에 설명된 것처럼 현대인의 뇌는 원시시대의 뇌와 구조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아, 네네. 우리 조상들이 초원에서 굶주린 호랑이를 마주쳤을 때 뇌는 즉시 투쟁 도피 반응을 활성화시켰을 겁니다. 교감신경이 극도로 흥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심장이 뛰고 근육이 긴장하죠. 이 순간에 주변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른 길은 없는지 이런 걸 생각할 여유는 전혀 없죠. 그럴 수 없죠. 네, 오직 싸울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이 단 하나의 문제에 모든 정신적 자원을 쏟아붓게 됩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반응이었겠네요. 물론입니다. 문제는 우리 뇌가 현대사회의 스트레스 요인, 예를 들어 과도한 업무 마감 기한, 상사와의 갈등, 금전적인 압박 같은 것들을요. 원시시대의 그 호랑이와 구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아, 똑같이 받아들이는군요. 네, 이런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도 우리 몸은 똑같이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의 위협, 즉 그 문제 자체에만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고 주변의 다른 정보나 새로운 가능성, 장기적인 관점을 탐색하는 뇌의 기능은 현저히 떨어지죠. 그게 바로 인지 터널링이군요. 네, 그게 실체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눈앞에 명백한 기회가 있어도 그걸 알아차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좀 명확해지네요. 운을 맞이할 준비된 마음, 그러니까 호기심과 유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이 스트레스로 가득 찬 인지 터널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군요. 다행히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탈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좀 희망이 보였어요. 맞습니다. 결국 자기인식과 자기관리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사회정서학습, SL의 기본이기도 하죠. 내가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터널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차리고 거기서 의식적으로 빠져나오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리죠. 첫 번째는 느리게 살기 철학을 삶에 도입하는 겁니다. 느리게 살기라고 하면 그냥 모든 걸 천천히 하라는 뜻인가요? 경쟁 사회에서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건 단순히 물리적인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에 가깝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서 의도적으로 여백을 만드는 거죠. 삶의 여백이요. 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에 한 10분이라도 창밖을 보면서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중요하지 않은 약속이나 부탁에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통해서 내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여백들이 스트레스로 꽉 압축된 뇌에 숨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디지털 디톡스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끊임없이 울리면 알림 자체가 우리 뇌를 계속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외치는 상태로 만드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정해진 시간에는 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좀 멀리하고 그 시간에 산책이나 독서, 음악 감상 같은 아날로그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위협이 사라졌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건 과도하게 활성화된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요. 휴식과 이완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죠. 아, 바로 이 상태에서 좁아졌던 시야가 다시 넓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 챙김과 호흡법도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걸 봤어요. 가장 즉각적인 방법 같기도 하고요. 네, 인지 터널링에서 벗어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흡이 얕고 빨라지잖아요. 이게 투쟁 도피 반응의 일부거든요. 네, 그렇죠. 이때 의식적으로 숨을 깊고 천천히, 특히 날숨을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반응을 진정시키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과 마음이 이완되죠. 터널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일종의 비상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환경이나 몸의 상태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훈련도 필요하겠네요. 와이즈먼이 말한 그 네 번째 원칙, 불운을 행운으로 바꾸는 기술처럼요. 그렇습니다. 바로 긍정적 재해석 훈련입니다. 핵심은 반사실적 사고, 즉 만약 뭐뭐 했다면 어땠을까를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반사실적 사고, 좀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대신에요. 이것보다 훨씬 나빴을 수도 있었는데 이만하길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의 틀을 바꾸는 연습이죠. 자료에 나온 올림픽 메달리스트 행복감 연구가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아, 저도 그거 봤어요. 은메달리스트는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이었는데 라면서 상향 비교를 하기 때문에 불행감을 느끼는 반면에 동메달리스트는 자칫하면 메달을 아예 못 딸 뻔했는데 라면서 하향 비교를 하니까 오히려 더 큰 행복감과 안도감을 느낀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운이 없다고 느끼는 건 어쩌면 제 삶에 정말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인지 터널에 갇혀서 이미 주변에 있는 기회나 긍정적인 면들을 보지 못하는 그냥 뇌의 상태 때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바로 그 깨달음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길은요, 언젠가 운이 찾아오기만을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음 챙김이나 느리게 살기 같은 아주 작은 실천을 통해서 내 마음의 여유 공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마음의 여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호기심과 개방성, 유연성 같은 운을 만드는 기술들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운은 우연히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으로 가꾸어가는 정원과 같은 셈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남모르게 혼자 마음고생하면서 자신의 운을 탓하고 있었던 당신에게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릴게요. 리차드 와이즈먼의 연구는 긍정적 기대의 힘을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지금 당신이 나는 이 부분에선 정말 운이 없어 라고 느끼는 삶의 영역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만 그 영역에서 아주 작은 긍정적 기대를 하나만 설정해 보는 건 어떨까요? 로또에 당첨될 거야 같은 거창한 목표 말고요. 어쩌면 생각보다 괜찮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 정도의 아주 작은 관점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기대의 변화가 당신이 주변을 보는 시선과 사소한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흥미롭게 관찰해 보세요.